암호 해독가의 비밀은 빌터퍼가 그의 아내 도로시아는 평생을 미국의 수도 몬트로 그랜드 리버에 있는 소박한 집에서 살았다. 젖은 코가 납작하고 몸집이 큰 반려견 디그비와 함께 숲속을 한참 산책하는 것과 그는 체스를 두다가 이기는 상황이 되면 미안하지만은 체크메이트인 것 같은데 하고 점잖게 사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더슨 여름이 되면 그가 좋아하는 야생화를 잘 자랄 수 있게 강도의 잡초를 뽑았다 하지만은 빌텟은 주로 일에 매진했다. 워틀러 대학교의 수학 교수이자 그래프 이론의 전문가였고 사색지도 문제에 학자 인생 대부분을 마쳤다. 사색지도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지도상의 모든 나라를 색칠할 때 인접한 나라끼리 색이 겹치지 않게 하려면 최소 몇 가지 색이 필요한 일을 따지는 문제다. 터전 수십 년 동안의 정답이 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썼다. 사실 터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었다. 그가 겨우 24살 때 거둔 성과를 평생 뛰어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당시 전 세계는 전쟁 중이었고 텟은 나중에 가장 어려운 암호를 해독하는 임무를 맡았다. 텟은 암호 해독에 재능이 있었다. 그가 전시에 워낙 값진 활약을 보였기에 영국 정부에서는 그의 활동을 최상급에 해당하는 최고 비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울트라로 분류했고 수십 년 동안의 등급을 바꾸지 않았다. 텟은 자기 활약상의 작은 일부조차도 가족이나 이 친구들에게 알릴 수 없었다. 입만 뻥긋해도 반역죄로 끌려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료 학자들도 이 숫기 없는 수학자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텟은 런던의 서북쪽으로 약 110km 거리에 있는 뉴마켓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오솔길 끝에 자리한 소박한 돌집에 살았다.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경주마 훈련소에서 일했다. 빌은 어렸을 때 숫자에 재능을 보였고 장학금을 얻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했다. 전공은 화학이었지만은 삶의 낙은 수학 퍼즐이었다. 퍼즐을 기재로 명성이 자자해진 텟은 1940년에 다른 나라의 암호 해독을 전담하는 영국 첩보기관의 암호 연구소에서 면접을 받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그는 영국 정부의 암호 해독 센터를 했던 브래즐리 파크의 부름을 받았다. 브래즐리는 경력 많은 수학자뿐만 아니라 크로스워드 낱말 퀴즈의 기재, 전국 체스 챔피언, 이집트 고전학자 텟은 브래즐리 파크의 물고기 팀에 배속되었다. 독일 정부는 누구도 로렌츠 암호를 해독할 수 없다고 믿었다. 로렌츠는 SZ40은 12개의 서로 다른 로트를 사용했기에 평문을 160쪽에 해가 넘는 암호문으로 바꿀 수 있었다. 1940년대 초반에는 로렌츠 암호의 해독 방법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로트의 초기 세팅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마치 말사가 똑같은 마술을 공연하되 할 때마다 방법을 바꾸는 것과 같았다. 브래즐리 파크에 전달된 튜닝은 출력된 종이 위로 점과 X가 끝도 없이 줄줄이 이어진 형태였다. 각 5비트로 이루어진 줄이 한 글자에 해당했다. 예를 들어서 A는 X 2개와 점 3개, 길일 문자는 점 1개와 X 4개 이런 식이었다. 게다가 한 글자가 이행으로 되어 있어서 분석가들은 해독한 글자를 어떤 식으로 묶어야 평문으로 만들 수 있을지 파악하느라고 골머리를 앓았다. 안타깝게도 브래즐리 파크의 암호 분석가들은 암호 키가 먼저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동안 로트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심지어 기계에 몇 개의 로트가 달렸는지도 알아낼 수가 없었다. 튜닝의 방식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거의 무한대로 겹겹이 쌓인 기계로 빚은 무질서 뒤에 숨겨진 히틀러의 비밀이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연합국은 로렌츠 기계를 보유하지 못했다. 심지어 그 기계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몰랐다. 반면에 이니그마 기계는 1941년에 고장난 독일 잠수함에서 코드 북과 함께 입수되었다. 그러던 1941년에 8월 30일 연합국의 결정적인 돌파구가 찾아왔다. 독일 의무전병이 아테네에서 약 4,000개의 부호로 이루어진 메시지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로 보냈다. 그런데 전송사고 문제가 발생해서 잘츠부르크에서 재전송을 요청했다. 이때 아테네의 주둔 중이던 무전병이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첫째, 메시지를 다시 발송할 때도 첫 번째와 똑같은 12자리 암호 키를 썼다. 브레칠리 암호 분석팀은 해석 불가능한 메시지를 두 번 입수한 것에 불과했을 테니 이거 자체로는 아무 단서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무전병은 재전송한 메시지를 살짝 편집해 몇몇 단어를 약자로 줄이고 구두점을 고쳤다. 키를 몇 번 더 누르는 수거를 들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런 차이 덕분에 브레칠리 팀은 메시지를 비교하고 다양한 대체 암호를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맥락을 얻을 수 있었다. 10일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존 틸트먼 대령이 아테네에서 오스트리아로 전송된 메시지의 내용을 다루는 데 성공했다. 튜니 암호가 처음으로 해독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쁜 순간에 그쳤다. 무전병의 실수가 낳은 한물의 행운으로 암호를 해독하기는 했지만 로렌츠 기계의 작동 과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암호 해독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젊은 시절의 브레칠리에서 분석가로 활약했고 훗날 영국의 유명 정치인으로 부상하게 된 로이 젠킨스의 설명을 들어보자. 12개 더 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끙끙대다가 모조리 처참하게 실패하고 우울하게 아침을 먹으러 갔죠. 정신적인 충격으로 거의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으니까. 내 평생 그렇게 엄청난 좌절은 처음이었어요. 1941년 11월 말 대학생 빌 더슨 몇 개의 튜니 메시지를 숙제로 받았다. 그의 상관들은 성공 가능성을 낙관하지 않았다. 더슨 상관들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에게 메시지를 주었다고 했다. 일개 개인의 무슨 수로 경우의 수가 1000조가 넘는 암호로 해독할 수 있을까? 튜니는 완벽한 마술트릭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터색에 이점이 있었다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그는 24살의 화학과 학생이었다. 암호 해독에는 별로 아는 게 없었으니 자신이 얼마나 가망 없는 상황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더슨 다른 수학 포즈를 볼 때처럼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고 친척이 있는지 살폈다. 자신이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더슨 1998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바쁜 척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더슨 물고기 팀의 몇몇 팀원과 자그마한 사무실을 같이 썼다. 아무것도 없는 벽을 따라서 나무 책상 몇 개가 줄줄이 놓여있는 횡하고 수수한 방이었다. 브레칠리의 사치품은 없었다. 차라도 한잔하고 싶으면 각자 배급한 든 것을 마셔야 했다. 저과 같은 방문을 쓴 암호 분석가 제리 로버츠는 더스의 작업 방식을 놀라워했다. 거의 석 달 동안에 연필을 빙빙 돌리고 종이에 숫자도 수도 없이 적으면서 한참을 허공만 보더군요. 저렇게 해서 도대체 무슨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했죠. 하지만 더슨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수많은 주기와 수치를 대입해가며 튜니 메시지를 이리저리 테스트하다가 1942년 초에 결정적인 진전을 만들었다. 그가 실시한 테스트는 이런 식이었다. 먼저 길이가 다른 튜니 암호를 다른 여러 장의 종이에 줄줄이 적었다. 그럼 다음에 X와 점으로 가득한 이 강렬한 스프레드시트에서 짧은 주기로 반복되는 구간이 있는지 살폈다. 짧은 주기로 반복되는 거라면 자주 쓰이는 글자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575를 주기로 테스트해보니 결과가 신통치 않았다. 하지만 대각선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였고 574를 주기로 다시 테스트를 시도해봤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주기가 574라면 로렌츠 로터가 574기의 다른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독일기가 아무리 정교하다 한들 그건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더슨 574의 소인수를 살펴보기로 했고 더슨 어떻게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브레칠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이는 요령의 적직감으로 암호를 간파하는 묘한 재주가 있었다. 브레칠리와 다른 암호 분석가들은 대부분 기존의 전력을 고수한 반면에 덫은 패턴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 자신의 두뇌를 활용했다. 로렌츠 기계의 로터 세팅에 특이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처음 두 회차를 제대로 알아맞히면 점으로 된 암호를 해독할 확률이 55%로 뛴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암호키를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투니의 암호문과 대조하면 되었다. 브레칠리 파크의 일부 인사들은 그 거둔 업적을 어쩌다가 주어진 행운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덫은 그들의 주장을 일축하며 패턴을 감지하는 일 자체가 일종의 분석적인 추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패턴을 설명할 수 없었을지 몰라도 패턴의 존재는 파악해냈다. 기계의 메커니즘을 드러내 보이는 미묘한 단서를 감지했던 것이다. 투니 해독은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다. 연합군은 독일의 전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창구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획한 덕분에 연합군은 가장 방어가 잘 된 해안을 피할 수가 있었다. 그야말로 금사리 같은 정보였다. 제리 로버츠는 이렇게 표현했다. 그건 탈도 많고 신뢰도도 떨어졌던 첩보문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가 아니었다. 히틀러가 로렌츠 암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독일 원문으로 직접 전달해준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어쩌면 투니가 가장 유용하게 쓰였던 것은 동부 전선이었을지 모른다. 1943년 여름에 약 77만 5천 명의 진 나치 병사들이 3,000대의 장갑차를 몰고 모스크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480km 거리에 있는 쿠르스크 인근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를 측면 공격해 전선의 가장 중요한 돌출을 분리하는 것이 독일의 목표였다. 당시 장군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며 교신이 폭증했고 덕분에 특가 그 임원들은 독일의 위치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다. 영국은 크루코스의 중요성을 잘 알았다. 이 전투에서 러시아가 패하면 모스크바가 함락될 수 있었다. 영국은 암호를 분석해서 습득한 정보를 러시아 장정들에게 전했다. 러시아 사령가 주코프 장군이 독일군 최고의 징에 영국에 첩잡했다고 생각했을 만큼 엄청난 보고서였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서 독일군의 동향을 파악하고 공격이 예상되는 지점에 치열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3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파견해서 지뢰를 연결하고 땅을 파서 대전 차고를 만들고 콘크리트로 기관총 벙커를 건설하게 했다. 그렇게서 주변으로 30km도 넘는 방어선도 구축했다. 1943년 7월 4일 독일군은 동부전선의 모든 기갑부대를 러시아 전선으로 보내서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산별적인 저항을 예상했으나 두벅이도 죽음의 덫을 맞닥뜨렸다. 전투가 시작되고 9일이 지난 7월 13일 히틀러는 공격을 중단했다. 전쟁 중에 나치의 공격이 실패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러시아 반격은 2년 뒤에 베를린에서 끝이 났다. 러시아군은 크루코스 전투를 국면 전환의 기점으로 여겼다. 암호분석가 제리 로버츠는 토스 위협으로 실제는 군사 정보가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전쟁에서 상대의 계획과 생각과 판단을 그토록 지속적으로 상세하게 파악한 경우는 아마 전무후무할 것이다. 로버츠는 이어서 이렇게 썼다. 로렌츠 암호를 해독하지 못했다면 유럽에서 전쟁이 훨씬 오랫동안 이어졌을 것이다. 한해 인명 피해가 수천만 명에 달했던 그 비극이 전쟁이 끝나고 몇 날 뒤 덫은 독일을 여행했다. 이때 만난 독일 정보국 고위 장교가 그에게 로렌츠 시계를 보여주며 로터들이 어떤 식으로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해서 해독할 수 없는 암호를 생성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독일 장교의 설명이 끊어져 덫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 암호는 아무도 풀 수 없겠네요. 덫은 자기가 이미 암호를 풀었다는 얘기는 하지 못했다. 덫이 로렌츠 암호를 해독했다는 사실이 50년 넘도록 비밀로 유지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앨런 튜린이 이건 암호를 해독한 사실은 1970년에 공개되었다. 러시아가 독일에서 압수한 로렌츠 기계를 냉전 시기 초반에 사용했기 때문에 영국이 암호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 했다는 설도 있다. 텟은 1980년의 초반에 은퇴했고 그는 그 무렵에 그래프 이론, 특히 사색 정리에 획득한 공문의 저명한 학자였다. 텟이 끝까지 비밀을 지키며 은퇴한 다음에야 영국 정부는 그가 브레슬리 파크에서 거둔 업적을 공개했다. 텟은 캐나다 연방 훈장을 받았고 뉴마켓에서 생각에는 그의 전시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가 건립되었다. 말년에 그는 동료들로부터 새로이 찬사를 받았고 아모 헤더 컨퍼런스에서 수십 건의 노트와 연필로 로렌츠 아모를 풀던 시절을 회상했다. 그는 마지막 겸손한 자세로 공은 나누고 자기 시인의 역할을 낮췄다. 그의 요걸이 안치된 웨스트 몬트로즈의 공동묘지에는 이름과 생월 연도만이 적힌 조그맣고 반질반질한 비석이 세워있다. 업적을 비석에 새기지 않았으니 묘지를 찾은 박무계는 도로시아 텟과 나란히 누워있는 위험 텟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열렬한 호기심으로 궁극의 암호를 해독하고 그것으로 많은 생명을 살린 이가 거기 누워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트릭을 밝히다. 마술을 다룬 모든 저작물은 트릭의 비밀을 절대 밝히면 안 된다는 마술의 제1원칙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옛날 글에서 공연하던 예술가들이 길 가던 사람들을 밀어여 동전을 낸 이래 마술사들은 비밀 요지를 철칙으로 삼고 그들의 비법이나 원리나 도구를 폭로한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추방했다. 이와 같은 자기 규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마술의 트릭이 짜릿한 이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뇌스캔 검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시피 미스터리는 경이로움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비밀 단속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트릭이 알고 보면은 가슴 아플 정도로 시시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카퍼빌드가 우리의 눈앞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사라지게 한 비결은 조명과 무대의 장치의 조절에 있었다. 사라진 당나귀는 비섬이 설치한 거울 뒤편에 숨어있다. 카드 마술의 비밀은 잽싼 손놀림이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전혀 아니다. 지루한 연습을 수천 시간 반복한 결과일 따름이다. 기나긴 겨울 먹바지로 접어든 어느 날 나는 복권의 비밀을 밝힌 지질 통계 전문가 모한을 만나기 위해서 토론토로 향했다. 모한은 얀 루펜의 버절 트릭 비결을 정말로 알고 싶으냐고 물었다. 알고 나면 실망할 거라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거라고 경고했다. 하지만은 발을 빼기는 이미 너무 늦었다. 나는 알아야 했다. 모한은 그의 애인집 거실에 무대를 설치했다. 그가 버절을 맞추는 동안에 우리는 치즈와 크래커를 먹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늘어놓으며 루펜의 공연을 재현했다. 버즈를 분해했다가 한 조각씩 다시 맞췄고 조각 2개가 추가한 뒤에 다시 맞춘 버즈를 판에 끼웠다. 버즈는 판에 정확히 맞았다. 현대 마술의 창시자 찰스 모릿이 무슨 수로 당나귀를 사라지게 했는지 간판 짐 스타인마이어는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마술이라는 박수가 터져나오기 직전에 즉 관객들이 마술을 목격하고 함께 진심으로 감탄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잠시 정적이 흐른다. 모한이 판 위로 버즈를 맞추었을 때 나는 흑 하고 감탄을 토해냈다. 잠시 후 모한은 내게 마술에 쓰인 도구를 살펴보라고 했다. 나는 나무 판을 들어보고 나무 버절 조각들도 살펴보았다. 판과 조각들은 모두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한 고체처럼 보였다. 살짝 거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전문 목사가 아닌 아마추어 마술사이자 지질 통계 전문가가 만든 것이니 당연했다. 포기할래요? 모한이 물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모한은 자신이 알아낸 해답을 설명했다. 나는 루펜의 공연을 되새김질하던 도중에 관객들은 모든 버절 조각을 보지 못하는 순간이 딱 한 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마술사가 자기 손에 나무 조각을 올려 하나씩 쌓는 순간을 두고 한 얘기였다. 이때 루펜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천년스럽게 늘어놓았지만 각각의 조각이 잊을 수 없는 자신의 추억을 상징한다고 했다. 모한은 그게 다 관객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수법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루펜의 진짜 의도는 뭐였을까? 아마 버즐 조각들을 지고 있다가 그중 하나를 슬그머니 버려서 나중에 추가할 조각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무 조각이 워낙 커서 그런 전형적인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그게 트릭의 기발한 부분이어야
모아는 말했다. 루펜이 고자도 작은 조각을 썼다면 소매에 한두 개 숨겼을 거라고 생각이 쉽거든요. 그런데 큰 조각을 써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유도한 거죠. 모아는 벽에 부딪혔지만은 루펜이 해체한 퍼즐 선이 지고 있던 순간을 계속해서 떠올렸다. 그때 어떤 트릭이 벌어졌는지 직감할 수 있었다. 그게 뭔지를 모를 따름이었다. 마술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마술사들이 우리의 생리를 간파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어디를 쳐다볼지 정확히 알아요. 모한이 말했다. 그는 관객들의 시선이 향하지 않았던 대의 추리에 초점을 맞추었다가 거기에 트릭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컸다. 블록 안에 다른 블록을 감춰나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마술사가 이런 식으로 퍼즐 조각을 들고 있었는지 생각해보니까 퍼즐 조각을 쌓아서 두 팔로 안았다. 한 조각을 다른 조각 안으로 얼른 밀어넣었을 수도 있겠다고요. 이것이야말로 기능적인 고착을 기발한 활용한 트릭이었다. 블록은 무언가를 만드는 데 쓰인다. 단단하고 튼튼하다. 그 안에 무언가를 숨길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생각한 모하는 목공방으로 쓰는 차고 한쪽 구석의 어수선한 공간을 향했다. 몇 주가 걸리긴 했지만 그는 작은 조각을 삼킬 수 있도록 안을 비운 큼지막한 조각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각 블록에는 초강력 네오디뮴 자석을 부착했다. 자석 덕분에 작은 블록은 그 블록 안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두 블록이 서로 가까워지기만 하면은 보이지 않는 힘이 알아서 처리해 주었다. 모아는 초강력 자석의 위력을 설명하며 미소를 지었다. 일부러 블록은 투박하게 만들었어요. 허접하다는 인상을 풍기기 위해서요. 블록 안에 히토리로 만든 최첨단 자석이 내장되어 있을 거라는 상상은 아예 할 수가 없도록 훌륭한 마술사는 사람의 잠재의식까지 활용한다. 나는 토론토에 다녀온 뒤에 얀 루펜의 퍼즐 마술 동영상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자료가 많지 않았다. 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2014년 동물 보호소에 설립한 자선행사장에서 촬영된 오래된 영상글이었다. 알고 보니 루펜은 2016년 3월에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로 체포돼서 지금까지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구청 기성의 아동 성착취물 소지한 죄로 20년형을 받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어쨌든 그 마술의 영상을 틀었다. 루펜은 2분이 되기 전에 블록을 감춘다. 어디를 봐야 하지 않은 사람 이것을 볼 수 있지만 카메라 연결 때문에 없어지는 게 보인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그게 핵심이다. 마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란 이것이다.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적은지, 우리가 이해하는 건 그보다도 얼마나 더 적은지 알게 한다. 인간에는 모든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기에 세상이 너무 크고 너무 가득하며 너무 낯설다. 그렇게 내는 사고의 지름길을 선택한다. 셰퍼드 테이블 알려진 착시 현상을 예로 들어보자. 다음 쪽에 그림을 보고 입구가 좁은 방에 들여놓기에 더 적절한 테이블을 선택해보자. 모든 사람이 왼쪽 테이블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두 테이블은 치수가 똑같아. 이 착시 현상이 묘미는 테이블의 치수가 같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도 다르게 보인다는 점이다. 신경과학자 구스타프 쿤에 따르면 단순한 선으로 그린 그림이 인식론적인 미스터리를 둔갑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긴장 때문이다. 착시 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알더라도 현실과의 부조화가 사라지지 않는다. 마술도 이와 비슷하다. 훌륭한 마술은 트릭의 비밀이 공개되더라도 매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코미디 마술 지오 펜앤더 텔러는 커밴드 볼 마술을 하곤 했다. 커밴드 볼은 고디집터의 마술사들이 선보였다는 고전적인 손재주 트릭으로 사려지게 하기와 자리 바꾸기를 통해서 안이 보이지 않는 컵에 든 공을 등장시켜다 사라지게 만드는 마술이다. 텔러는 여기서 컵으로 유명한 유리컵을 바꾸는 기획적이고 기발한 시도를 했다. 이제 관객들은 텔러가 공을 손으로 넣고 이 잔에서 저잔으로 옮기는 걸 눈으로 쫓을 수 있게 됐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트릭을 간파하지 못했다. 텔러의 설명에 따르면 눈으로 손의 움직임을 보지만 뇌로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렌즈와 거울 몇 개를 가지고 경이로운 시각 현상을 창조한
과거의 대가들에 대해서도 이 같은 똑같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아티스트가 되려면 마술사가 되어야 한다. 아차리지 못해서 성공할 수 있는 트릭을 몇 년 동안 연습해야 한다는 말이다. 제대로 해내려면 그 수법은 수법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객석에서 조용히 탄성이 터지고 오랜 여운을 남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탄성을 갈망한다. 마술사 조슈아 제이와 심리학자 리사 그림, 니콜라스 스파놀라는 한 실험에서 비염자기의 공중부양 같은 인상적인 마술쇼가 담긴 동영상을 연달아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에 비염자기의 트릭의 비밀을 들을지 다른 마술쇼를 추가로 볼지 선택하게 했다. 거의 모두가 다른 마술쇼를 보는 것을 선택했다.